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되겠습니다. 신양반 세력에게 조선조와 같이 노비 생활을 할 것인가? 이를 뒤집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제가 좀 충분조건 논리로 예측을 좀 해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현재 밑에 있는 두 개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친중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상승한다. 왜냐하면은 친중 간첩 세력 여야 모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반일 정치 재가동이 될 것은 명확하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 국내 유입 증가인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중국 종속 식민지에서 일반인 노예생활 친중파 세력은 부자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제가 좀 글씨를 좀 흐리게 했는데 이것은 이 논리의 이 약점을 좀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충분성 논리는 신기루 덧없는 희망망상이다. 끝까지 가면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용하다. 충분성 논리는 현재 시제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신기루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상관관계로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음모론으로 공격당하기가 십상이다.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무조건 음모론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과관계로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먼저 친중 세력의 득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뒤집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차피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한국 경제 상승 기회를 포착 가능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면은 신구 세력이 집권 가능성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친중 간첩 세력 여야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다른 결과는 친미 지일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이 정책이 강화되면은 이민청 신설 및 심사가 강화될 것이고 또 뭐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는 간첩법이 확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 과정에 그렇게 되고 법이 지금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특수 전략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이것이 결국은 자유민주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흐린 글씨는 회색 글씨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이다, 뭐 내란죄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신중대 친미 무력적 내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긴 쪽이 대한민국을 차지할 것은 뭐 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 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해 봤어요.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주의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 보수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공을 주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진보주의 정권이 재집권해야 한다. 진보주의 정권이 재집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종속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이라고 여기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위에도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미지휘 정책을 해야 한다.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사회민주주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하여는 친중 친북 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외국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있는 거죠. 공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공권사회에서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직도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말하는 부류가 많다. 대부분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미국에 충분히 대항하고 견제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중국이 공산주의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공산주의는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독재 형태를 띄울 수밖에 없다. 외형상 이제는 권위주의로 대체해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고 선거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장기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국가와 경제 교류는 할 수 있다. 쿠바와 국교 수교도 했다. 다만 반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미중 전쟁에서 그런 현실에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 이솝우화의 박쥐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나 터키처럼 양다리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갈등을 해결하는 화합책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중 세력을 제거하는 거에 저의 논지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쿠바 전격 수교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의 합의 검색을 해보면은 정책 브리핑이 제일 먼저 뜹니다. 올해 2월 15일에 외교부가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공시를 한 내용인데 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시리아밖에 없다. 외교부 활발한 문화교류로 우호적 인식 확산이 수교에 기여했다.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안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꽤 10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는데 그 공관 같은 거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에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없습니다. 저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쿠바가 북한하고 가장 수교가 친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런 거로 하고 또 그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돼서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 공간 개설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는데 이 후속 뉴스들이 참 왜 안 보이느냐, 언론들은 왜 취급 안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된 이유는 뭐냐? 수교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했다고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정리한 내용인데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1991년 8월 8일에 권고안이 나왔고 9월 17일에 제46자 유엔 총회에서 가입안이 통과가 돼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된 겁니다. 1991년도인가가 소련 해체가 되는 그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까지는 유일한 정보라고 그때 공표를 했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에 동시가입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때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고 또 추가 설명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상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권 농민단체라지만 반정부 시위 단골, 국법법 위반 간첩단 사건 연루자가 리더라고 좋은 말로 썼는데 여기에서는 왜 수괴 이런 말을 안 쓸까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혐의를 받고 있으면은 수괴고 대통령한테까지도 수괴라고 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대단한 언론들입니다. 제가 이런 트랙터를 보면서 이거 농사에 한 번도 안 써먹은 트랙터 같다 이 말이에요. 이 트랙터 메이커는 어디야? 우리나라 걸 겁니다. 아마 트랙터. 돈이면 어디든 팔아먹으면 그만인가. 농민들이 사겠다니까 업자들은 팔아야 되겠지 모르겠죠. 어쨌든 막았다가 좀 풀어준 모양이에요. 농민권익위의 창립 불구 반정부 시위 단골, 민주노총 전여농 등과 연대해 각종 집회 주도, 전농 강부 간첩 사건 연루되기도, 경찰 전농 강부들의 출석 요구서 전달, 트랙터의 대북 제재 해제 구호 제보 잇따라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 하 의장은 2016년부터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단체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질적으로는 간첩법을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간첩법으로 다 잡아들여야 될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반정부 시위 등 혐의를 받고 북한과 문화교류 인사들 접촉해 이런 거로 이 간첩법 사건에 연루된 그런 경력이 있는 애들이죠. 부부 노후 적정연금 월 391만 원, 예상연금 271만 원으로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권오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2024년 12월 24일 10시 4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일반 언론의 그 편집에 제일 먼저 올릴 수밖에 없는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상 수령액이 271만 원인데 44만 원 부족하다. 아니 저기 120만 원이 그러면은 271만 원 받고 살 수 있느냐? 적정연금이 391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부가 뭐 이게 이 정도면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 설문조사를 한 거라는데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은 한 달 적정연금 수령액을 525만 원으로 생각했고 예상연금 수령액이 409만 원에 그쳤고 공무원도 한 달 적정연금 수령액을 435만 원 예상했는데 연금 수령액은 336만 원에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두 노후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00만 원도 많은 거고 이거는 상위층이라고 봐집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68%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직역별로는 주부가 83%, 회사원이 74%, 자영업자가 66% 등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높였다. 부족하면은 적게 받는 거죠.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계좌 운영과 관련해서 92%가 연금저축보험보다 연금저축펀드를 선호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선호하는 이유는 장기 투자 시 기대 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라고 답변이 70% 차지했다. 이게 증권회사 출처 KCGI 자산운용이라는 그 주식 등을 투자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도 주식이나 증권을 하는 사람들로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걸 하느냐 하면은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문 자체가 중위층 이상으로 보인다. 많은 고령층이 사실상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아니 사실상 사적연금을 부을 경제력이 없는 층이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이유를 들자면은 그 자기 수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냐고 그런 노후 대비를 못한 부부들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라진 연말특수, 연체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연 7천억 지원. 제가 어저께 그 자영업자 줄도산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일본의 그 자살 수가 늘어난 우리나라도 자살률 세계 1위라고 그러지만은 그거하고 연결해서 자영업자 줄도산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최수영 기자가 TV조선에서 12월 23일 10시 54분에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인터뷰를 한 내용에 김동욱 꽃가게 운영 대출 이자는 은행에서 너무 하는 거지 금리가 5.56%까지 나오는 것 같더구만. 근데 이제 그거 반으로 줄여주든가. 정영균 간식가게 운영 매출이 60 내지 7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대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걱정이에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를 10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겐 추가 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25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 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10년간 분할 상환을 하고 이자도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영업자 줄폐업 가혹한 구조조정 진행 중. 안재성 기자가 KPI 뉴스에서 2024년 5월 20일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4월까지 노란우세 폐업 공제금 5,442억 원 2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 유력. 프리미엄과 저가로 시장 양분, 살아남는 업체는 경쟁 완화 기대. 자영업자의 줄폐업의 공시상가 증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글 1990이라는 이 블로거를 하는 사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치킨집에 이어 편의점도 위협.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에 올해 2분기 외식 업종의 폐업 점수는 6,290곳에 달했다. 1분기에 비해 360곳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때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어쨌든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와이 킬라우에와 화산이 다시 폭발합니다. 러시아 수아레스상 CBS 뉴스에서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2시 26분에 보도를 했네요. 이 화산이 분출하기 직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USGS라는 데가 미국 이런 화산 연구소의 약자로 되어 있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바람에 의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화산가스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월요일의 분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건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의 올 로봇 드론 팀 8,000명의 러시아 군인을 상대로 5마일 연장 방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토퍼 맥패든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서 보도를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8시 38분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올 로봇 드론이라는 거로 이런 것도 드론 로봇이라고 인간이 안 하고 무인 이런 것들을 드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으로 러시아 군인들을 방어를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드로이드 보내기, 그러나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드론,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기름 유출 자원봉사자들 푸틴에게 긴급 지원 요청. 앤드류 오스본 기자가 로이터에서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53분에 보도를 했는데 이쪽도 이렇게 비닐에다가 밀려온 석유를 담아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인 아나파와 그 주변의 모래사장을 뒤엎은 오염은 바다새와 돌고래까지 모든 것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 기름은 12월 15일 폭풍이 몰아친 노후 유조선 두 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 척의 배가 반으로 나뉘었고 다른 한 척은 좌초되었다.
목요일 푸틴은 이 사건을 생태재앙이라고 불렀고 러시아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현재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러한 재앙은 삽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같은 영상 호소문에서 덧붙였다. 알렉산드로 고즐로프 천연자원 및 생태 분석 담당은 월요일에 아나파를 방문해서 청소 작업을 지원했고 또 366개의 장비가 운영에 사용되고 했다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더 지원해야 된다. 뭔가가. 우리나라도 유출이 됐는데 거의 우리 차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걷어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트럼프 수해 조선 테마 올라탄 로봇조 파죽 짓에 이어질까? 한경호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2월 24일 오후 2시 4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스틱, 뉴로메카, 클로봇 등 급등. HD 현대사모의 전남 영암조선소에 이미 설치된 협동 로봇 수주선에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국내의 레인보우 로보스틱과 뉴로메카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미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동로급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것도 결국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 로봇을 조선 주로 용접하는 데 쓸 겁니다. 그런데 배라는 게 곡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그런 부분은 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진짜 배 만드는 것은 용접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은 미군 군용 함정의 유지보수 MRO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MRO는 근데 선박건조와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군함의 유지보수는 사실상 업그레이드 성격이 많고 또한 승조원들의 군인 가족들까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래서 보수기간 동안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나라 와서 MRO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MRO를 하는 거는 옛날부터 해군기지 요코스카인가요? 거기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미군 기지가 있는 데는, 해군 기지가 있는 데는 주로 여성 술집들이 많고 그런 일본 영화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이는 이게 되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니 MRO를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조선소 그런 데를 해라. 그런데 미군들이 보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상륙을 해가지고 어딘가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군인 가족까지라고 얘기하면 총각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는 일본처럼 그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류계가. 그런 거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의 미래와 트르키예의 역할. 12월 24일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는 시리아가 안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의 긴밀한 관계와 다양한 아랍 파벌에 대한 지지를 고려할 때
더 깊은 개입이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정 정착, 튀르키예를 안전보장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시리아는 무국적자 지역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다양한 그룹과 함께라면 여기서부터 전투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정말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밀려났지만 거기 시리아 내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알라이파, 기독교인, 쿠르드족, IS, 이런 여러 파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아사드 정권 밀어낼 때 그 신장 위구르의 그 무장단체도 들어왔었는데 자기네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네가 또 선언한 것은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거기서 나와야 될 입장이니까. 신장 위구르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폭풍부대 100명 이상이 러시아를 향한 첫 전투에서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보. 시네드 베이커 인사이더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4시 4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보에 따르면 첫 전투에서 100명 이상의 정예 북한군이 사망했고 약 1000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라고 밝혔답니다. 이 부대는 드론 공격과 현지 지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아가는 덧붙였는데 작년 10월에 러시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훈련을 했겠지만은 결국은 그 손실이 크게 났다 이거죠. 투입된 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치고 올라간 쿠르쿠스 지역이고 여기에 3,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젤렌스키는 또 주장을 했었는데 한국정보원은 한 1000여 명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나 전쟁 전문가들은 특히 러시아의 전술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인들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압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군대의 잠재적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점령하겠다고 제안한 지 몇 시간 후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어저께 또 소개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시네드 베이커 비즈니스 인사이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3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것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제안한 직후에 나왔다. 파나마 운하는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 운하 당국에 의해 운하 통제권이 이양됐었는데 그거 다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2019년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이를 신속하게 거부했었던 일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트럼프는 월요일 트루스 소셜에 전 세계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제가 절대적인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린란드도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체 천연자원 외에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자원과 통제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북극 패권의 전쟁도 이미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사진은 동그린란드의 콜루스크 마을을 찍은 겁니다. 참 이런 녹은 빙산이 동네 앞에까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거 뉴스를 들으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원하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원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두 권위주의 국가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아까 그 조선하고 관계가 된 얘기인데 람 에마누엘 미국 방위회사를 찢어내고 도쿄 최후의 임무에서 처벌 촉구라는 험악한 제목을 로라 켈리가 더 힐에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람 엠마누엘 주일 미국 대사는 기한을 놓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산업체들의 새로운 군사계약 입찰을 금지하는 것을 처벌로 요구하고 있다. 계약을 해놓고 납기 지연이 다반사다. 미국 그 방산업체는 어힐이 입수한 도쿄 테이크 뉴스 레이터의 마지막 메모는 방위기업이 주요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특히 약색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5년간 자사주 매입 금지 또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 금지를 제한했다. 그는 또한 신흥 시스템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빅5의 계약 입찰을 차단하고 스타트업과 소규모 야심찬 기업만 입찰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 미국의 그 군산복합체 이것들이 너무 좀 독과점적인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니냐. 납기도 못 지키면서 이거를 지적한 것 같아요. 엠마누엘은 위축된 방위산업 기반을 미국의 전략 덕태에서 약한 연결고리라고 부르며 주요 방위 계약 업체들이 미국의 억지력과 안보 약속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긴급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약한 연결고리를 우리는 제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 일본 관료들과 함께하는 정치적 자본을 사용해야 했다. 그의 초당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로 일본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받는 해군 군함들이 일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런 정보를 통해서 듣는데 한국 언론들은 일본이 이런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없고 미국의 군함을 MRO 할 기회가 있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엠마누엘은 미국, 일본, 한국 등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발전한 영내 미국의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근데 요런 뉴스, 요런 그 말미에 이런 단서가 있네요. 저작권은 2020년 넥스타 미디어 부단 전제 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런 거 표현해 주면은 제가 좀 인용을 해도 되겠죠?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까지 뭐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고 징벌적 그 배상 요구를 하는 소송 같은 건 안 하겠죠? 큰 산책은 해외의 크리스마스 전통입니다. 휴일 할례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케이틀린 레일리 야후 라이프에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휴일 때 큰 산책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튼튼하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산책하는 그 크리스마스 전통을 미국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연방 지침에 따르면 주당 최소 150분의 증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했으며 걸어야 유산소 운동이 되죠. 이런 거 좀 했는데 몇 가지 이유 그냥 장에 좋다.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의 뇌는 감사할 것이다.
예, 그리고 소셜, 사회적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겨울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서 여러 가지 안전책을 쭉 했는데 한마디로 따뜻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대 이런 것도 좀 입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교회를 가고 성당을 간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서양의 그 문명이 지금 종교 시설은 유적으로 남고 대부분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변화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네요. 전 화웨이 천재 청년 채용 담당자가 새로운 벤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제목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실제 사진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짐을 나르는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 뭐 한자로 지원, 뭐 기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직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채용 담당자 창업 펑주 후이는 설립한 지 2년 된 스타트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 간의 인공지능 기반 기계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아기봇이라고 발음해야 되겠네요. 아기봇. 최근 동영상에서 상업용 범용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2월 15일 현재 962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사 작업과 산업 운영을 위해 설계된 여러 모델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 이 회사는 홍산, 구색, 코이아 차이나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 전기 자동차 대기업 BY 등 주요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능가하기 위해 지금 경쟁하는 거다. 참 중국의 과학 발전도 대단합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지난 7월 트위터의 전신인 X에서 테슬라가 내년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소량 생산하고 2026년에는 다른 혁신적인 로봇도 높은 생산량을 달성할 거라고 밝혔답니다. 이미 그 소개를 한 바 있는데 눈이 없어도 걷는 미끄러지는 게 경사를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경사를 내려오는 거 이런 건데 이것이 이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지 또 시각 기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제 산업 인력이 중국도 고령화가 돼가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로봇으로 대체되는 우리나라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